EP1 프롤로그 24살의 봄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오전 8시 58분 경기도 외곽 저수지 둑길을 따라 이어진 좁은 골목의 끝 그곳에는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바랜 천막, 이른 아침부터 연기를 피워올리는 주방 굴뚝 오래된 동네에서 오래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오전 8시 40분 이수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24살 긴 머리를 단단히 묶고 식당 유니폼 위에 얇은 패딩 점퍼를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수아는 걸으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답장을 눌렀습니다. 응, 먹었어. 그것이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주차장은 식당 건물 옆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차 3대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공간. 수아의 차는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흰색 소형차 앞 범퍼에 작은 홈집이 있는 차. 수아는 차에 탑승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렌터카였습니다. 번호판이 달랐습니다. 수아는 처음 보는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1년 넘게 악몽에서 봐왔던 바로 그 얼굴. 쾅! 전동 드릴 2 운전석 창문에 박혔습니다. 강화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더니 한 호흡 뒤에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파편이 수아의 얼굴과 목에 박혔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왼손을 뻗어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버튼 하나. 경찰의 위치 신호가 전송됩니다. 1년 넘게 그 버튼을 믿고 잠들었습니다. 매일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신호는 전송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7분이 걸렸습니다. 7분. 누군가에게는 영화 한 편이 예고편 길이입니다. 그러나 그 골목에서 7분은 영원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수아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날 오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24살의 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아침에 끝난 한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죽음이 예고되었음에도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우리 사회의 균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아는 혼자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잠들었습니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그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EP2 평범한 만남 2024년 9월 편의점 앞 수아가 박철민을 처음 만난 건 2024년 9월이었습니다. 동네 헬스장 앞 편의점. 수아는 퇴근 후 음료수를 사러 들어갔고 박철민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렸고 수아가 주워줬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맙다며 웃었고 그 웃음이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웃음. 수아는 잠시 그 웃음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짧고 가벼운 문장이었습니다. 수아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철민은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말을 잘 들었습니다. 수아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수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했다가 다음에 같은 식당을 갔을 때 먼저 주문해뒀습니다. 수아의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아가 힘든 날이라고 하면 퇴근길에 나타나 따뜻한 음식을 사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연애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운 변화,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작은 변화였습니다. 지금 어디야? 라는 문자가 하루에 1번에서 5번이 됐습니다. 수아가 답장이 늦으면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왜 안 읽어? 그리고 또 읽고 왜 안 답해? 수아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 그도 따라오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있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스러운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수아는 처음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내가 예민한 건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그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EP3 결정적인 밤. 금요일 밤의 부재중 전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수아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습니다. 박철민에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회식 도중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23통, 부재중 전화 11통. 수아는 테이블 밑에서 화면을 보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거기 남자 있지?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남성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식이었으니까요. 수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회식 중이야. 끝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은 다시 울렸습니다. 2번, 3번. 수아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끝내야겠다고. 다음날 오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아는 준비한 말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불편했던 것들, 무서웠던 순간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이유들,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철민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고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이건 끝이야. 그는 일어나 걸어 나갔습니다. 수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32분 첫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자정이 넘어 2번째. 나 없이 살 수 있어? 새벽 2시 3번째.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새벽 4시 4번째. 두고 봐. 수아는 그 4번째 문자를 읽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고 봐라는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선까지인지 수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 할 사람인지, 어디까지 버틸 사람인지, 빈말인지 진심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 문자를 캡처해뒀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EP4 최초 신고 시스템과의 첫 만남. 경찰서 민원실. 수아는 접수 창구 앞에 앉아 밤사이 받은 문자들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화면을 훑어보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토킹 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아는 서류를 받아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이름, 연락처, 가해자 정보, 피해 내용.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지겠지. 이제 누군가 막아주겠지. 경찰관은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확인되지 않아서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문자나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허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날 이후 박철민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심지어 카카오 스토리.
수아가 계정을 차단하면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오는 연락이 많을 땐 수십 통이었습니다. 내용은 처음엔 사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달라졌습니다. 너 혼자 사는 거 알아. 매일 보고 있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수아는 두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박철민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냥 연락해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수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모르는 번호 잘 지내? 글자체가 달랐지만 수아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EP524 도망이 아닌 생존. 이별 통보 이후 넉 달째 되던 해 1월 수아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살던 집에서 나오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빼야 했고 새 집을 구해야 했으며 이삿짐을 싸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도망치는 것 같다는 기분이 싫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보다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그래도 수아는 이사했습니다. 새 주소를 아는 사람은 가족 셋과 가장 친한 친구 민지 단 넷뿐이었습니다. 직장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새 집 주소가 적힌 등기 우편이 오면 새벽에 직접 가져왔습니다. 핸드폰 위치 공유 기능을 껐습니다. SNS에 위치 태그를 달지 않았습니다. 체크인 기능을 비활성화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찍은 사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이는 간판이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수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수아는 퇴근길 편의점에 들렀다가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가방을 메고 비닐봉지를 흔들며 걷는 평범한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지만 1년 동안 수아의 몸이 익힌 경보였습니다. 수아는 이어폰 한쪽을 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새 블록 뒤에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가 익숙했습니다. 어깨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방식, 걸을 때 발을 끌지 않는 방식, 주머니에 손을 꽂는 방식. 수아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뒤에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골목 안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뒤에 발소리도 꺾었습니다. 수아는 달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내리고 숨을 쉬었습니다.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박철민은 그날 수아의 새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드러난 방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EP6 위치 추적기 보이지 않는 눈. 2025년 2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출근 전 차에 시동을 걸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차 밑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달랐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검은 플라스틱 상자. 자석으로 차 하부에 붙어 있었습니다. 옆면에 LED가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GPS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장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누가 구매한 장치인지, 언제 설치됐는지, 어떤 기기로 위치를 수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주의해주세요. 주의하라는 말.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의해서 되는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차 밑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출근 전 5분, 퇴근 후 5분, 차 옆면, 뒷범퍼, 앞타이어 안쪽.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의뢰 후 3주가 지났을 때 수아는 두 번째 추적기를 발견했습니다. 장소는 트렁크 안쪽 라이닝 뒤였습니다. 더 작은 장치였고 더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긴 고가 제품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신고. 이번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경찰관 범인 특정이 어렵습니다. 구매 경로가 해외 직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수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 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아는 누가 붙인 것인지 알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별한 후 1년째 연락을 끊지 않고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고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온 사람. 그 외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몰랐습니다. 아니, 법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사이 그는 세 번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P7 잠정 조치와 스마트워치, GPS 추적기 신고 이후 검사는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잠정 조치 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의 접근 금지, 잠정 조치 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 조치 3호 경찰관서 유치, 종이 위의 조치들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종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검은색 밴드의 작은 장치. 버튼 하나를 누르면 경찰청 상황실의 위치 신호와 SOS가 동시에 전송되는 기기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화를 걸 여유가 없을 때를 위한 장치. 버튼 하나면 된다는 이야기. 수아는 그날 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한번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왼손을 들어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버튼이 거기 있는지, 배터리가 살아있는지,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진 않은지, 초록빛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충전 중. 이상 없음. 수아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박철민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진 이후 그는 자신의 번호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새 유심을 샀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수아가 다니는 직장 인근 카페 와이파이에 접속해 익명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잠정 조치 3호 경찰관서 유치. 이것은 일정 기간 유치장에 가두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연속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풀려나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 잠정 조치 4호 가해자를 피해자의 생활권에서 분리하는 격리 조치는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왜 신청되지 않았는지 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EP8 전자발찌 이론과 현실. 박철민에게는 전자발찌가 부착됐습니다. 이전의 다른 사건으로 인한 처분이었습니다. 전자발찌는 가해자의 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특정 구역, 이를테면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반경 내로 진입하면 경보가 울립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즉각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가해자의 움직임을 24시간 추적하고 피해자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철민은 사건 이전 수개월 동안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수십 차례 위반했습니다. 야간 외출이 금지된 시간대에 나갔습니다. 지정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전자발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날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렸지만 담당자가 즉각 대응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으나 실제로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박철민은 렌터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를 쓰면 번호판이 노출됩니다. 전자발찌가 있으면 이동 경로가 기록됩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렌터카는 제3자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직접 끊었습니다. 드릴은 미리 구매해뒀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그가 준비하는 동안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EP9 피해자가 지쳐가는 시간.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 수아의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수아야, 잠깐 고향에 내려와 있으면 안 되겠니? 엄마 걱정이 돼서. 다음 달에 갈게. 지금은 일이 바빠서.
요즘 좀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조심해. 응, 엄마.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수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박철민의 접근은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아마도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건 5일 전 친구 민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집 원룸이긴 한데 당분간이라도 와 있어.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수아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이젠 좀 조용해진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수아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수아는 지쳐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도망 다니고 이사하고 신고하고 또 신고하는 일에 경찰서 가는 길을 외웠고 신고서 쓰는 법을 알았으며 잠정조치 번호를 줄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신고할수록 이사할수록 조심할수록 그는 더 정교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지치는 속도는 언제나 가해자보다 빠릅니다. 가해자에게 이 싸움은 집착입니다. 삶 전체를 거는 집착. 그가 하루에 하는 일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수아를 찾고 지켜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이 싸움이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친구를 만나는 삶 사이사이에 이 싸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싸움이 삶의 전부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결정이 됐습니다. EP 10 마지막 주말 D-3. 사건 3일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아는 민지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수아가 워낙 조심스럽게 살다 보니 약속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미리 알리는 것이 불안했고 이동 경로가 노출되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며 민지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야, 많이 수척해졌다. 괜찮아.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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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 보면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 지쳐서 그냥 괜찮다고 하는 편이 쉬웠습니다. 2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민지의 직장 이야기, 최근에 본 드라마, 봄이 오면 어디 여행을 가볼지, 제주도가 좋을까? 아니면 오사카에 한번 가볼까? 수아는 그 2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 사람을 잊었습니다. 웃음이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아플 만큼 많이 웃었습니다. 헤어지면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밥 먹자. 응, 연락해.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같은 주말 박철민은 렌터카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제3자 명의로 차를 빌렸습니다. 수아의 직장 인근을 이틀 동안 돌았습니다. 출근 시각, 퇴근 시각, 어느 쪽 출입구로 나오는지, 주차 위치, 주차장 골목의 폭, CCTV 사각지대. 그는 메모했습니다. 손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수아가 민지와 웃고 있던 그 시간에 박철민은 그 메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EP 10일 전야 D-1. 사건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아는 퇴근 후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두부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고 뉴스를 켰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딱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는 게 덜 외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현관 잠금 장치를 2번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충전 거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초록빛이 깜빡이었습니다. 충전 중. 이상 없음. 수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 수아는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옆집 골목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또 눈을 떴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위층 이웃이 귀가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아는 1시간 넘게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렌터카는 수아의 직장 골목 어딘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동을 끈 상태로 박철민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흉기는 점퍼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전동 드릴은 뒷좌석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가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수아의 SNS 프로필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 반년 전 사진.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블록 차이로 EP12D-Day 오전 8시 58분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수아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전 7시 30분 씻고 밥을 먹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문자가 온 것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온 것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수아는 웃으며 답장을 눌렀습니다. 응, 먹었어.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찼습니다. 충전이 다 돼 있었습니다. 초록빛, 이상 없음. 현관 잠금 장치를 당겨봤습니다. 잘 잠겨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3월 중순이지만 이른 아침 공기는 겨울 같았습니다. 수아는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주차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흰색 소형차가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수아는 걸으면서 차 키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러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빰 하는 경쾌한 소리. 차에 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가방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조정하려다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였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두 차가 지나기 어려웠습니다. 수아는 그 차가 들어왔다 나가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췄습니다. 출구를 완전히 막는 위치에 세웠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수아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1년 넘게 꿈에서 봐왔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전동 드릴이었습니다. 수아는 손이 굳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경적을 눌렀습니다. 빵!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운전석 창문에 드릴이 박혔습니다. 강화 유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호흡 뒤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파편이 얼굴에 박혔습니다. 왼손이 움직였습니다. 손목에 스마트워치, 버튼을 찾았습니다. 눌렀습니다. 신호 전송됨.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7분이 걸렸습니다. 그 7분 동안 골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아가 차에 타서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40초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분은 너무 길었습니다. EP13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 박철민은 현장에서 전자발찌를 직접 끊었습니다. 렌터카를 몰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70분 뒤 경기도 양평군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주를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진술에 따르면 그것은 도주가 아니라 자해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수아를 죽이고 자신도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철민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아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여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박철민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수십 차례 위반했습니다.
이 기록은 보호관찰소와 경찰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보고서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실제로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아가 첫 번째 위치 추적기를 신고했을 때 국과수 감정 의뢰는 한 달이 지나서야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추적기에 대한 범인 특정 수사는 사건 발생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수아에게 내려진 잠정 조치는 1호, 2호, 3호였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 생활권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잠정 조치 4호는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가능한 조치였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법도 있었습니다. 장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창구에서 각자의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아무도 전체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빈틈에 수아가 있었습니다. EP14 세상이 반응한 방식,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수아의 죽음이 알려지자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스토킹 살인이 올라왔습니다. 방송사 전역 뉴스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사건 현장 골목에 취재 차량이 줄을 섰습니다. 정치인들이 발언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경찰의 대응 부재가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교제폭력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즉각 감찰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 골목 입구에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노란 국화, 하얀 카네이션, 작은 편지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리본이 묶였습니다. SNS에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시태그 스토킹 살인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꽃이 시들었습니다. 뉴스는 다음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해시태그 검색수가 줄었습니다. 취재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세상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수아의 어머니는 빈소에서 사흘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문객이 없는 시간, 어머니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핸드폰. 수아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켜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마지막으로 딸과 이어지는 끈이었습니다. 민지는 사건 당일 저녁 뉴스를 보다가 알았습니다. 화면에 사건 현장 골목이 나왔습니다. 흰 소형차가 보였습니다. 앞 범퍼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3일 전에 수아에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수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민지에게 가장 무거운 것이 됐습니다. 씁쓸한 아이러니. 수아가 죽은 이후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전자발찌와 피해자 스마트워치의 연동 방안이 본격 논의됐습니다. 가해자의 전자발찌가 끊어질 때 피해자의 장치에도 즉각 알림이 가도록 하는 방식, 잠정조치 4호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피해자의 죽음이 제도의 촉매가 되는 사회. 우리는 그것을 진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EP15 에필로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숫자가 말하는 것.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감정이 빠진 숫자. 그러나 그 숫자 안에 이름이 있는 숫자.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 남편, 남자친구, 동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 사건은 평균 22.5시간마다 한 건씩 발생합니다. 22.5시간. 거의 하루에 한 명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됐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립법안은 수년째 국회 법안소위에서 본격 심사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됐습니다. 잠정조치 사호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발의는 됐으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움직이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세상이네. 혹은 나는 저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 생각은 반쪽짜리입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해자임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철민도 처음엔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잘 웃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해를 가하려 할 때 무엇이 막아주느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하다거나 헤어졌는데도 자꾸 나타난다고 털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연애 문제로 넘기지 마십시오.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왔어. 차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 새 번호로 또 연락이 왔어. 이 말들은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고서를 쓰러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해도 안 달라진다고 느낄 때조차 신고 기록은 나중에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받는 데 근거가 됩니다. 한 번의 신고보다 10번의 신고 기록이 더 강한 근거가 됩니다. 귀찮더라도 무섭더라도 별일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림자가 사라진 뒤 3월의 그 저수지 둑길에는 이제 꽃이 놓여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지만 그 골목은 아직 차갑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마른 꽃잎이 한 장씩 떨어집니다. 아직 새것인 꽃들 사이에 이미 색이 바랜 꽃들이 섞여 있습니다. 수아가 그날 아침 출근길에 보았을 하늘, 카페에서 민지와 마지막으로 나눴을 웃음소리, 어머니에게 보내려 했을 다음 문자, 봄이 되면 가려던 여행지, 그것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되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 아닙니다. 막는 것은 사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여러분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허구의 소설입니다. 특정 실존 인물을 묘사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 신고 112, 여성 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스마트워치 신청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